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선닷컴 라이브 이 시간에는 참 부동산 시장 요즘 참 엄청납니다, 정말. 예, 그렇죠. 좀 미친 집값 얘기가 예, 나오고 미친 자고 집값. 나면 뭐 1억씩 오르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집값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먼저 오늘 모신 분은 저 고종환 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종환 예.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인하대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예. 교수입니다.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유아룡 또 부장님하고 같이 앞에도 했었는데 그때 저 전화 여러 번 받았어요. 예, 상당히 그 좀 뭐랄까 관심이랄까 또 인기랄까 이런 게 폭발해서 저도 또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보람차게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눴을 때는 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더 뜨거워질 거라는 생각을 저희가 못 해봤었는데, 못했죠. 예, 근데 지금은 예상외로 강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정부도 아마 지금 그러니까 정책 당국에서도 굉장히 좀 놀라죠. 예, 그런 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정책 당국만 놀라는 게 아니라 집주인도 놀라고 세입자도 아니 저도 놀라고 왜냐하면 제가 예측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간 뒤에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어. 아니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실은- 짓고에 했던 것도 지금 욕 많이 먹고 못 맞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의 생각은 이제 올해 집값이 최초 이제 연초의 생각은 이제 굉장히 좀 하향 안정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예, 그래 이제 하향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저는 이제 부장님하고 이렇게 저는 올해 강보합이 될 거다. 조선일보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요. 올해까지는 상승세는 그렇죠. 다만- 연말까지 그렇죠. 네, 예, 예, 예. 다만 올해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측했고 변곡점 말씀 안 네, 하셨죠. 하반기로 예, 예. 갈수록 시장이 오히려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했는데 좀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솔직히 조선일보도 그렇고 땅짓고 예측이 뭐 저도 지금 이 순간까지로 놓고 보면 정확하게 맞히지는 못했다. 그러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예측이 어렵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또 이런 얘기 준비했는데 부동산은 보면 우리나라 하나 사기 시작하면 8년에서 10년 정도를 보유하잖아요, 부장님.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1, 2년의 변화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또 부동산 경기 변동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적어도 7년에서 12년 단위로 움직였거든요. 이거 그래서 조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너가 지금 오늘 말하는 게 뭐 몇 달 동안 못 맞힌 것 아닌가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으나 좀 길게 본다면 또 긴 흐름에서 차분하게 우리가 감정 통제하고 본다면 나름대로 또 오늘 들을 만한 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다들 이미 주제 사실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인을 좀 일단 먼저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게 그렇죠. 도대체 왜 오르는 거냐? 네. 다들 궁금해하세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본 원인을 알면 근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또 정부도 이 내용만 정확하게 안다면 추가 대책이 나온대잖아요.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추석 전에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도 이 방송 좀 들으시고 좀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현황을 간단하게 보면 앞서 잠깐 말했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강남에서 촉발이 됐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좀 달랐어요. 강남 촉발이 아니라 마용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북에서 촉발이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강북의 중심지에서 뭐 마포, 용산, 이제 뭐 성동, 광진구를 꽂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노도광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변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천이나 광명 또는 심지어 뭐 안양이나 이렇게 부천까지도 지금 막 1억씩 뛰고 있거든요. 그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정말 이상과열 현상이다라고 우선 진단을 하고요. 이렇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이렇게 올해 7월 20일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2달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조금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시간이 있고 또 유 부장님하고 하니까 5가지 이유를 좀 간단하게 한번 좀 간결하게 짚어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역시 공급 부족입니다. 왜 공급 부족인가?
주택 보급률 지표로 보나 인구 천명당 주택수, 자가주택 보유율 이 세 가지 지표가 소위 공급 과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객관적 지표인 거거든요. 근데 주택 보급률 지표가 전국적으로는 102.3이고 서울이 98, 수도권이 100입니다. 105에 비하면 서울은 확실히 부족하죠. 두 번째는 인구 천명당 주택수도 일본이 약 천명당 450가구인데 우리 최근 통계가 368로 나와요. 서울이. 이걸 보면 소형 세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자가주택 보유율은 더 문제가 심각해요. 전국적으로는 약 61% 나오지만 서울은 약 45.7%로 수도권도 절반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이 적구나. 그리고 주택의 공급 물량도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의 부작용을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규제 일변도의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매물 잠김이라고 그러죠. 풍기 현상을 더 유발시키고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더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거는 앞으로도 만약에 정부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게 계속 규제 일변도 지금도 이제 종부세 내놓는다 뭐 임대주택 사업자 뭐 이렇게 세제 혜택 줄인다 대출 규제 이렇게만 나온다면 공급에 대한 이게 공급 대책이 확실한 공급 대책입니다. 이게 없다면 다시 반복될 여지가 높죠. 세 번째는 과잉 유동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100조 정도에 되는 유동성들이 주식이나 금융시장이 불안을 보이고 지금 외국 자금도 빠져나가니까 안전한 투자처는 부동산뿐이다. 또 전통적으로 부동산은 안전자산으로 부장이 분류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이 시중 부동자금이 대거 이동된 거예요. 자본의 이동이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더라 하는 것은 부동산 학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좀 다르게 나와요. 저의 멘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PIR 지표라고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 지수가 이게 한국이 보면 뭐 뉴욕이나 도쿄보다는 약간 높지만 우리와 비교가 될 만한 홍콩이나 상하이, 북경, 런던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이건 그래서 결국 서울의 집값이 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 예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좀 가라앉았는데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의 균형 개발, 특히 강북의 중점을 1조 원을 투자해서 경전철을 놓겠다 이런 발언이 소위 말하면 불에 기름을 부었다, 기폭제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강남과 강북 할 것 없이 들썩이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 이유에서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우리 좀 공부 좀 하시면. 왜냐하면 글로벌 집값이 비싸다든지 자본의 이동,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부장님 금리 인상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다섯 가지 이유에서 지금 해법이 다 나왔어요. 나머지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다른 나라 집값이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이라도 이 정책의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방향성을.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가 인식을 확실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좀 확고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지금 이 급등세를 잡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고 뭐 대충의 이제 아마 대강의 이제 그런 원인 분석이 제가 됐다고 좀 보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정부는 계속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궤도를 좀 바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급을 좀 늘려보겠다는 지금 이제 정책을 좀 쓰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부장님 아시다시피 세 가지예요. 그것도 좀 언급하고 나면 이게 좀 중요한 게 이따가 이제 우리가 내 집 마련하게 된 포인트 지역과도 관련.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푸는 거예요. 지금 서초구, 강남구, 강서구, 은평구에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린벨트를 푸는 게 저도 보아도 가장 단기적이고 공급 효과가 가장 빨라요. 확실해요. 근데 그린벨트를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사실은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공급하면서 사실 그린벨트를 그때 상당히 좀 많이 풀었단 말이죠. 풀고 훼손했죠. 그렇죠. 많이 썼는데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행복주택하면서 또 써먹고.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과연 그 정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2차로 내놓은 게 수도권의 30군데의 소위 이제 미니 신도시라고 하죠. 근교에
이제 서울에 한 20km 이내 18km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에다 근교에다가 풀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어쨌든 총 한 30만 가구는 공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또 하나가 이제 또 서울시에 보면 상업지나 준주거지역이라고 있죠. 용적률이 높잖아요. 이곳에다가 예를 들면 주거 비율이 현재는 30% 이내로 돼 있거든요. 이것들을 한 40 내지 50% 완화해서.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이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주거의 비율을 좀 높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가장 지금 핵심 공급 확대의 내용인데요. 아까 부장님께서 그린벨트 문제는 근데 딱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린벨트는 좀 솔직히 말하면 큰 효과는 있는데 서울시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의 오랜 그 정책의 방향이 그린벨트 보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지금 서울 근교가 대표적인 게 어디지 아시죠? 왜냐하면 과천, 광명, 안양, 의정부 뭐 이런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게 지금 비밀이 누설됐다 이래가지고 정부가 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드디어 이제 국토부 서기관이 이제 고백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도 차질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나올 게 지금 이게 또 비밀이 또 드러나 버리니까 조선일보도 나오려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걸 그대로 하자니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걸 또 안 하고 다른 데를 찾아보자니 또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여기서도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공급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과천이나 광명 정도는 제가 볼 때 공급 효과가 있어요.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근데 막 의정부라든지 안산 같은 데다가 공급을 하면 과연 그 서울의 직장인 젊은 직장인들이 이곳까지 옮겨갈 것인가 수요 분산 효과가 있는가가 또 의문점이고요. 또 이제 이 난개발이 돼요. 이 상업지나 말하자면 준주거지 하게 되면은 도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난개발 문제라든지 무질서한 개발, 이 계획 기능이 이렇게 또 훼손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제 용산의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소위 청년주택, 소형주택, 임대주택 짓자 그런데 저는 상징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봐요. 워낙 현재 무주택자에서 다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를 좀 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한강변 하자고 계속해서 우리 부장님하고 얘기했잖아요. 한강변에 재건축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올림픽대로 있잖아요. 지하화하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왜냐하면 오늘 준비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끝까지 봐야 돼. 이 내용 들으시면 100만 원 효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트렌드쇼나 여기 못 들어와서 난리잖아요. 재테크 박람회도 이제 11월에 열리는데 이때 오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많은 얘기를 준비한 끝에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용을 전달. 근데 이런 곳에다가 뭐 재건축 조합원 주택만 짓지 말고 저는 공공임대나 이런 거 지으면 어떨까 뭐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 제가 이제 지금 막 또 떠올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근데 사실은 서울시 내에 주택을 만약에 공급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부에 사실은 과천 뭐 아까 말씀하신 광명 이런 것도 있지만 시내에 사실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중단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억제를 하고 있고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 연기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서울시 내에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주택이 나오려면 결국은 재건축이나 어떤 재개발, 뉴타운 이런 곳들에서 공급이 오히려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그런 질문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전문가 토론 같은 것들을 가보면 저도 최근에 방송 같은 데 가끔 가보면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풀어서 활성화하는데 좀 반대자가 더 우세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박원순 시장, 정부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은 오히려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걸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규제를 더 강화하지 풀 생각은 없다. 이게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확고한 생각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활성화되지 않으면 서울은 빈 땅이 없잖아요.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걸 생각해서 저는 그 대신 오늘 창의적 대안을 좀 제시할게요. 저의 생각에 이제 창의적인데 뭐냐 그러면 층고가 뭐 35층 이하 또 우리가 용적률을 뭐 250, 300% 이하 여기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상자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확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 이익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집주인들도 이런 부분은 좀 양보하고 공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만 일정 부분,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압구정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참 좋잖아요. 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저곳에다가 예술의 전당과 같은, 오페라와 같은 이런 국민 누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이런 예술 공연 시설을 만약 넣는다면 한강이 보이는 곳에 시드니 오페라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층고를 좀 높여서 용적률이나 이런 걸 완화해 준다면 정말 우리 국가 경쟁력이나 도시 경쟁력이나 삶의 질이나 문화 강국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치동의 음마아파트가 굉장히 대규모잖아요. 여기다가는 여기 교육 문화시설의 중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강남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도서관 같은 거, 대도서관이나 또 어린이들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좀 짓고 기부 체납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신혼부부나 이런 것들을 일부 좀 청년주택 또 창업타운 같은 걸 넣고, 그 대신 용적률과 층고 좀 높이는 거 그렇게 뭐 이게 흉물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기반시설이 충분하니까 필요하면 또 갖추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잠실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월드 앞에 잠실주공 아파트가 바로 붙어 있어요. 이건 상업지역이에요. 그렇게 되면 길 옆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도로 옆에 우리가 랜드마크적인 오피스라든지 국제적인 이런 업무 빌딩 같은 게 들어가고 하고,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렇게 오피스도 넣고 호텔도 넣고 글로벌 기업들도 들어오고 주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오락, 커뮤니티 이런 시설을 넣는다면, 저는 공급을 좀 늘리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면 저는 해법이 있을 거로 봅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 뭐 지금 잠시 한번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좀 보고 가시죠. 채팅 내용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서 네, 부장님 보시기에 중요한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까 잠시 이제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용산하고 여의도 얘기가 사실은 또 린이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용산 여의도는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그렇죠. 주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이제 지금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갑자기 용산 여의도 계획 뜨거 했지. 정말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제 지금은 안 하겠다. 꼬리를 꼬리를 살짝 내렸는데, 근데 사실은 용산 여의도 개발이라는 게 이게 뭐 그러니까 이연되는 효과, 잠시 늦춰지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용산 여의도를 개발하지 않고서 서울에서 개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없죠. 예. 이제 두 가지 얘기죠. 하나는 포인트가 원이 용산 여의도는 소위 서울시의 장기 도시 계획인 도시 플랜이라고 하죠. 2030 기본 계획에 의하면 3획 또는 부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의도를 포함한 영등포가 광화문을 한 4대 문 안과 강남과 여의도를 포함한 영등포는 서울시가 앞으로 도시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대로 가야죠. 그렇게 본다면 개발이 불가피해요. 언젠가는. 이게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떠오른 게 미군기지 이전하고 여기 이제 용산이 떠오르잖아요.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니 또 그동안 무산되었던 것들이 재시동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산은 용트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직특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땅이 없어요. 빈 땅이. 그러니까 결론은 첫째는 언젠가는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 시장도 저도 만나보니까 억울해 하더라고요. 아, 이거 그럼 하지 말란 얘기냐. 이거 안 하면 손해는 그럼 결국 누가 보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결국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강화돼야 되는데, 아니면 또 이 도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오히려 향상시키지 못하는 역효과가 나타나요. 결론이 뭔가? 결국 재료는 살아있고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무산된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다시 이 프로젝트는 살아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 건가? 집값이 안 떨어져요. 지금 안 떨어진다니까요. 올라가지도 않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료가 살아있고 또 여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장기 보유하시면 개발 계획은 착실하게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급등했거든요. 급등한데
여기에 지금 빠르게 속도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기간에 계속 오를 거다 이런 기대는 금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찌됐건 지금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결국은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뒤에야 이제 용산과 이제 여의도 개발을 본격적으로 그렇지. 추진을 하겠죠.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렇다면 아마 이제 올해 이제 뭐 계획을 또 사실은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데도 사실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거기 때문에 이미 그림은 제가 알기로 많이 이미 다 그려져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준비 없이 박 시장이 불쑥 발언했다고 언론인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제가 본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충분히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는 확정된 계획으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좀 발언이 빨랐던 거죠. 의욕이 좀 앞섰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제 여기 질문 주신 분들 몇 분 뭐 제가 보니까 세금과 관련 뭐 하늘바다님도 그렇고 얘기하죠, 뭐 세금. 예. 세금이 제일 커요. 예. 그러니까 또 대부분 이제 많이 또 김호택님도 그렇고 이제 세금 관련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과연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이제 사실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게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과열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실은 세금이거든요. 예. 보유세 올리겠다, 뭐 올리겠다, 종부세 올리겠다, 세금을 계속 올리겠다라는 건데, 올리겠다, 예. 근데 세금이라는 게 이제 저도 기억이 나지만 이제 저희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보면 결국 세금은 효과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기억에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결국은 세금 인상해 본들 뭐 세수는 늘어날지 모르겠으나 결국 집값이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이제 두 가지를 이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 그 효과가 크지도 않는 세금에 집착하는가? 이제 이 참여정부와 닮은 꼴이죠. 이제 그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투기 수요 억제 또는 투기 이익 환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좀 두 가지가 부정적이에요. 하나는 소득 양극화,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가 사실은 문정부 정부의 커다란 정책의 모토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가 결국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이게 부익부 빈부 격차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걸 환수해야 될 거잖아요. 환수하는 방법이 현재 뚜렷하게 없는 게 그게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중과 세금 인상에 좀 주력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세금에 중과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세금 중과가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매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주춤할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좀 이제 영향을 받겠죠. 또 실제 수익률도 악영향이 와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금은 세 개잖아요. 하나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종부세 포함해서 보유세,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있거든요. 근데 투자하는 목적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라서 말하자면 세금을 내고 나면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기대 수익률이 반드시 이걸 염두에 그리고 호암마마보다도 더 무서운 게 세금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또 두 가지의 역효과가 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보유하면 보유세를 많이 내라 그러고 그래서 보유세가 무서우니까 내 집을 팔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양도세를 6에서 42%, 그 다음에 3주택자는 62%까지 지금 중과를 시켜놨단 말이죠. 아니 1억이 남으면 6천만 원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뜨거. 아이고 보유세가 나 무서워. 그러니까 나 그냥 팔고 나갈래. 라고 하면 이번에는 62%를 환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빼도 박도 보다는 빼박캔트라고 하죠. 이게 진퇴양난의 이게 오히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도 못하게 숨통을 완전히 조여놨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매물 잠김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결국은 매물이 안 나오니까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수요만 약간 증가해도 지금이 그런 현상이에요. 그렇죠. 예. 실수요자들이 이번에는 나 좀 집을 살까 보니까 이 작은 거래, 미미한 거래량으로 집값이 시세가 이제 올라가는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부작용이 아울러 나타나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조세 저항과 조세 정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상 세금의 그 연구 보고서를 보면 맨 처음에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집주인이 이걸 세부담하고 끝이 아니에요. 세금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엔드 유저라고 그래요. 그리고 강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약자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결국 누가 부담하냐? 세입자가 돌고 돌아. 이거는 선진국에서 수없이 나왔죠. 결국은 지금은 못 올려요. 그 결국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가 누가 되냐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이 그냥 또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세금 정책에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왜 이렇게 쓸 줄 몰라서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세금이 가지는 역효과도 크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 주택 정책을 어떤 규제 위주로 가는 경우가 사실 물론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보면 뭐 그 시장이 좀 과열되면 물론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과할 정도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참 좋은 질문이네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선진국형이라고 하잖아요. 세제 개편도. 그래서 아까 잠깐 놓쳤습니다만 제가 이제 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우선 한 6년. 지금은 아닌데 이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기재부나 세제실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많죠. 전문가들하고. 예, 그렇게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막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막 양도 차익을 이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개만 골몰 하는데, 더 근본적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는 거래세는 낮은 반면에 보유세가 높다는 거예요. 거래세가 취득세가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대요. 그래서 결국은 양도소득세가 지금 우리는 6에서 42%거든요. 근데 대개 미국 같은 데도 보면 한 15에서 외국은 20% 이내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유 부장님 과세 이연 제도도 있어요. 또 손해가 나면 그것도 또 좀 보전을 해줘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참에 자꾸 지금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선진국형 세제 방향으로 개편이 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의 공감이 있을 거다라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독일도 마찬가지고 저도 다녀오고 이랬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뛰는 경우가 없었냐? 그럼 집값이 오르는 경우는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인데,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관심이 많아서. 근데 언론에도 안 나온 내용이에요. 우선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 보니까 런던이나 파리 또 뉴욕도 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집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도시화 산업화 때문에 그랬어요. 이촌 향도라고 했죠. 서울도, 우리도 지금 60년 후반기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 70년, 80년대까지 어땠나요?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진주 출신, 하동 출신인데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왜 왔겠냐고. 그래서 결국은 이촌향 도시화의 산업화,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됐잖아요. 이 말하는 이유는 그럴 때 썼던 선진국의 방침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공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뉴욕 같은 데 일각에서는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했더라니까요. 임대료 상한제. 우리가 말하는 전월세 상한제 있죠.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서 임대료를 못 올리게끔 그런 제도도 일시적으로 썼어요. 임대료는 어찌됐건 이제 바로 우리 그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비에 영향이 주니까 사실 임대료 상한제는 어느 정도 이제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죠. 네, 임대료 상한제도 있고 저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도쿄와 뉴욕의 정책이 그 어포더블 이제 그 주택이라고 그래서 런던도 그렇고 프랑스가 잘한 게 소형 주택에,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그 런던이나 뉴욕, 파리에다가 소형 주택의 공급을 집중적으로 해요. 제가 3년 전에 뉴욕의 주택 도시국장을 직접 만났던 거잖아요. 도쿄에 가서. 그때도 도쿄 그 주택국장을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여기도 주택 문제가 심각할 텐데 어떻게 하냐고 이랬더니 자기들도 뾰족한 방법이 없대. 두 가지래요. 왜냐하면 방 2개짜리 뉴욕에서 말하는 것은 15평형을 꾸준히 공급한다. 이거는 막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름도 바꾸지 않는데요. 두 번 도쿄는 13평형이에요. 좀 더 적어요. 그리고 재미나는 현상은 이 공공임대주택을 기회만 되면 많이 짓는다네요. 그러니까 재미나는 걸 들었는데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거주세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주민세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리의 그 우리나라 같은 명동이나 이제 강남 같은 곳이죠. 강화문 같은 곳. 여기에다가
집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의무화를 시켜요. 비율을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 놓고 당신들이 여기에다가 이 임대주택을 넣어서 이 주택을 지을래 안 짓고 거주세를 따로 낼래 주민들이 선택해요. 예,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내거나 임대주택을 짓거나 둘 예, 중에 하나를 이 둘 중에 예, 예. 선택이에요. 예, 거주세 예. 제도가 있는 이 거주세가 굉장히 비싸요. 이게 한 집당 5, 60만 원을 매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저는 좀 저 같으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딱 이번에 저는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20-30% 지금 현재 조선일보도 계속 나옵니다만 저의 이름을 빌었던데 뭐 인터넷 지금 23% 내지는 27%가 지방 거주자예요. 거주도 안 하고 지금 서울에 집 사는 거는 이건 이유불문하고 상김 투자한 거는 투기 수요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거는 막아야 돼요. 두 번째, 집이 두 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 채 가진 사람이 집을 더 산다. 이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건 안 하건 간에 뭐 장기 투자라고 하지만 투기적 의사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아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주택을 두 채 이상 살 때는 이제 주택거래 허가제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거주세 이런 것들도 이 말하면 이제 강남이나 용산 사는 사람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니까요. 주택거래 허가제 이게 정부가 이거 채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기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집을 하나 시장이 살 과연 때는 없다니까요. 다주택자의 경우에. 지금 선진국형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정리합니다. 아주 선진국형은 이게 정책이 깔끔해요. 깔끔.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을 안 해요. 우리나라처럼. 깔끔한 게요.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형을 공급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몰리면 거주세를 물어요. 그래가지고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라. 그리고 선진국이 멋진 게 요거 빠뜨렸어요. 1주택 장려책을 펴요. 내 집 마련 촉진책이라고 해서 펴요. 예. 우리는 이게 어중간해요. 집까지만 이게 투기꾼이니까 할까 막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고 바라보는데 집을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완전한 주거복지는 내 집 마련이다. 자가주택이다. 마치 가장 완전한 복지는 일자리다. 라는 것이에요. 정부가 세금으로 퍼주면 뭐합니까? 그냥 일자리가 있는 게 좋죠. 딱 답은 하나입니다.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 집을 갖게 하라. 정책 자금을 주어서라도. 장려책을 편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집 가지라고 하는, 돈 빌려서 투자하라가 아니에요. 정부가 돈을 줄 테니 당신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과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집을 가지세요.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제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 대신 나의 자력으로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거안정만. 의식주는 나라가 책임집니다. 교육도 책임집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정부. 근데 부장님 우리는 언제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을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이제 한 번쯤은 우리도 그런 대통령 말이 아니라 진짜 서민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한 번은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지나쳤나요? 근데 이제 아까 그건 뭐 근데 이제 여기 질문 주신 분 중에 왜 지방 사람은 서울 집을 사면 안 되는가요? 그거 이 말이 좀 오해됐네요. 하도 제가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 이유가 있어요. 지방이 안 된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 집을 살 때는 그래서 지금도 이 주거 계획이라는 거, 자금 계획이라는 걸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강남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투기 과열 지구죠. 그래서 제 얘기는 서울에 앞으로 이제 이 얘기가 오해가 있네요. 지방은 지방만 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서울에 집을 사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나는 실수요죠. 쉽게 말하면 내가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지. 그거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주로 좀 지방 사는 분들을 저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 지금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거든요. 서울에 대학 다니고 나서 아무래도 일자리도 서울이 많으니까 틀림없이 서울에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아이가 지금 직장을 갖고 나면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집을 얻어주거나 전세였거나 사줘야 되거든요. 이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면서 그러면 제 얘기는 증여세를 물고 집을 사주라는 얘기죠. 증여세 합법적으로 그렇죠. 증여세 물고 지금 그걸 막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여세 내고
그럼 왜 그럼 지금 사야 하느냐? 그럼 본인의 판단이에요. 5년, 10년 후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집값이 더 많이 올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증여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증여를 미루었다가 뒤에 사주는 것이죠. 지금 얘기를 분명하게 하자고. 그 다음에 서울의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이도저도 안 하면서 하는 것은 이 투기 수요로 의심을 받고 이것들이 서울의 집값을 폭등시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살면 이건 좋은 거란, 이건 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저희가 참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하면 할수록 참 답답한 현실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집값이 그러면 여기 어디서 지금 다시 좀 여기 문재인 정부의 아부하는 태도가 이러는데 이거 잠깐 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이분이 뭐 가을이라고 하는 건데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뭐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에서 강의도 하는 사람으로서 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데요. 첫째는 목표가 아주 뚜렷해요. 하나가 뭐냐면 주택 정책의 목표는 이걸 이해하면 저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는 시장 안정이에요. 두 번째는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이 지금 이 말에 대한 반론이기도 합니다. 실패했어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실패했다, 이분 때문에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 같다고 올해 상반기에 얘기했다가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을 이제 실패한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추가 대책이 나와. 그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안정됐나요? 부장님 몇 주 벌게. 우리 둘이 대화하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럼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서민들의 삶이 지금 나아졌다고 주거복지가 향상됐나요? 우리 연구자들은 아주 간단해요. 막 내가 이념적으로만 문재인 정부가 가까우니까 이래도 성공한 거고 이거 말이 안 돼요. 지금 실패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해법을 제시하잖아요. 공급이 확대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한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싶어요. 지금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 김행미 국토부 장관, 김수현 수석, 뭐 김성수 선생도 저 아는 분이지만 똑같이 지난 참여정부와 똑같이 정책을 반복한다면 결과는 실패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다만 투기 수요가 존재한다는 거 부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투기 수요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것은 보수나 진보나 이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상과열이라고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잡을 때다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또 냉각이 되잖아요. 지금은 과열됐지만 지나치게 냉각되면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이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지방은 규제를 풀어주고 오히려 지방은 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에서 부양책을 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지금 또 TV조선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질문 주신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은 지금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얘기를 쭉 들어보고 객관적 근거가 지금 선진국도 얘기하잖아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처럼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뭘 고민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어찌됐건 이제 곧 정부가 이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또 이번에도 규제 일변도의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죠. 많겠죠. 네. 지금까지 해온 것, 지금까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축소하겠다. 그것도 좀 나오면 부작용이 클 듯 해요. 그것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이제 결국 종부세도 더 올리겠다라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뭐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이게 이미 노무현 정부 때도 실패했고 결국 모든 역대 정부에서 사실은 다 실패한 건데 계속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분풀이 효과는 효과 아닐까요? 분풀이 효과는 아닙니까? 분풀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배 아프니까 나는 정부에서 그냥 세금이라도 왕창 때리고 규제라도 강화해서 나는 집 없지만 뭐 그런 누가 나는 집이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든다는 아니 거죠. 정부 장관이고 청와대 고위직은 집이 많은데요. 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데 장하성 실장도 강남에 있고요. 맞습니다. 조국 수석도 강남에 있고요. 그 집들이 장관이 요 앞전에 할 때 보니까 대개 다 두 채 이상이고 대개 서울이잖아요. 다주택자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 얘기가 많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강남에 집이 있고 집이 두 채니까 지금 이러고 있느냐. 또 하나는 오히려 말하면서 종부세나 세금이 좀 많아져야 그런 비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랬으면 좋겠어요. 1주택자도 종부세를 강화한다면 6억, 9억에서 6억 낮추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율이 지금 2%인데 참여정부 때처럼 2.5 이걸 넘어서 2.8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게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집 하나 가진 예. 사람을 계속 제가 좀 이게 조금 그런 게 우리도 이제 서울은 집값이 비싼데 빌딩을 100억, 200억 가진 사람은 아무도 욕을 안 해요. 그러다가 집을 하나 좀 큰 거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투기만 또. 이 굉장히 고정관념인 거거든요. 집 하나인 사람은 저는 누진세율은 적용해야 돼요. 재산세, 종부세 하되 여기를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반대고요. 2주택자인 경우도까지도 좀 완화해서 봐줘야 돼요. 일시적인. 예,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집이 세 채 아까 있어야 될 말씀하셨죠. 이유는 없어요. 예. 그리고 아니면 8년이 저는 8년도 짧다고 봐요. 정부가 손을 댄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를 축소할 게 아니라 제가 좀 제안을 할게요. 아주 간단해요. 10년 이상 해야 돼요. 10년이 금방 가요. 저도 뭐 예전에 새를 살아보고 또 집에도 살아보면 15년이 금방 가네요. 이렇게 빨랐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8년 가지고보다는 10년으로 이렇게 장기 투자자에게는 투기 의사가, 투기의 개념이 뭐예요? 단기 시세 차익이라고 경작사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 10년이 단기냐?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는 사람은 세제 혜택을 오히려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정부가 이번에 해야 될 게 집을 하나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이 호기예요. 뭐냐면 수도권은 매년 적정한 공급 물량이 22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 국토연구원은 27만 가구라고 그랬어요. 서울이 약 5만 5천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보여져요. 적정한. 근데 지금 김연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산연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사실은 멸실주택을 국토부가 감안하지 자꾸 작년 같은 경우 7만 가구가 입주했거든. 그러니까 5만 5천 가구보다 서울에 지금 입주가 많거든. 근데 집값이 오른 것은 지금 투기 수요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멸실주택을 감안하니까 3만 5천밖에 안 된다. 이게 국토부가 발표한, 저희 요점은 이거예요, 부장님. 국토부가 이 내용을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발표하고 민간연구원이 발표하니까 국민들은 긴가민가하고 자꾸 국토부는 부족한 게 아닌 거 맞거든. 이렇게 나가고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하나 좀 제안할게요. 우리 조선일보가 하는 거라서 부장님. 우리나라 국토부 공무원들 진짜 제가 봐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뉴욕의 공무원은 지금 뭐 하나? 그 다음에 도쿄의 공무원은 뭐 하나? 제가 알아봤다고 그랬죠. 국장 직접. 이렇게 해요. 뭐냐면 매년 또 별로 지역별로 주거의 면적별로 공급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리고 한번 짜면 온 국민이 다 알아. 그리고 뭐 트럼프가 됐든 오바마가 됐든 정권 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왜냐면 주택 정책은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다 이게. 주거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바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예. 왜냐면 이게 공급 부족 맞거든. 예.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는 지금 정해진 목표대로 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지금도 국토부가요. 이 문제가 생기면 땜지식으로 나와가지고 막 어디 한다고 난리법석을 치는데요. 저의 얘기는 이제 내년에 몇 가구 아까 나왔잖아요. 적정한 주택 공급량이 얼마나를 연구를 통해서 하라니까요. 예. 서울이 5만 5천 가구가 순증이 돼야 되는지 수도권이 22만 가구가 돼야 되는지 뭐합니까? 하라니까요. 그리고 매년 우리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급한다는 걸 하면 부장님이나 저나 지금 실수요자가 불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결국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내년에 내가 살 집이 있다. 그럼요. 자, 얼마짜리 집이 나온다는 어디 나오는 걸 내가 그렇죠. 알아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그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면 사실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폭등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불안심리 때문에 김동연 그렇죠. 부총리가 그랬잖아요. 투기에 편승한 불안심리 때문에. 그 말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왜 불안심리가 왜 생기냐고. 지금 안 사면 집을 영원히 못 쓸까. 그다음에 요즘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남자들이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아까도 여기 조선일보다 누구라고 말하는 부장님을 만났는데요. 집을 팔았다네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요즘 저 그렇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웃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라도 주라 이거죠. 계획이라도 주라 이거죠. 이런 흉내마저도 그리고 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정부 그러니까 공급 확대 정책 국민들에게 당신은 통장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금을 목돈을 차근차근 계약금을 모으세요. 그러면 집값의 20%를 계약금만 모이면 청약 통장만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당신이 원하는 규모의 주택을 언제 공급할 때니까 그때까지 좀 참고 견디세요.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하는 걸까요? 그거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돼. 아니 제가 오늘 제가 웬만하면 흥분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저도 지금 참다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나왔지만 정말로 칭찬 좀 해주세요. 정말로 못해서 못하는 걸까요? 이런 분이 계세요. 싱가포르처럼 네. 하면 돼. 그래서 네. 제가 부장님하고 얘기했잖아요. 직속에서도 저출산과 지금 주거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주 간단하다고요. 결혼하면 전세금을 1억 원을 싸주거나 공금 임대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면 안 돼요. 허경영이 아니에요. 그냥 1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 돈이 없으면 저는 무이자 50년으로 주라는 거예요. 천천히 갚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이를 낳으면 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다음날 통장으로 바로 5천에서 1억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저희 친구도 아이를 낳겠대요. 어쨌든 예.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결혼한다니까요. 전세금이 없어 하나요. 그리고 근데 지금 정부는 낫죠. 오히려 박근혜보다도 주거복지는. 아니 주거복지라는데 아동수당 10만 원 주거든요. 10만 원 줄 테니까 아이 낳으라 하는데 누가 10만 원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데 가능하네요. 올해가 약 한 39조 정도 되는 그 저출산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 35만 정도가 아이를 낳더라고요. 1억씩 줘도 35조네요. 예, 돈 다 줍니다. 그럼 그 돈 어디 갔냐? 예, 사업자한테 갔는데. 저 유치원하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다 주고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딱 두 가지 하면 돼요. 그냥 돈을 한꺼번에 줘요. 양육비를, 목돈을. 그리고 공공에서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그냥 공공 유치원이나 보육원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꾸 정부는 이렇게 말해요. 저출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은 경제가 좋은 이유가 지금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는 아프리카는 엄청 경제 성장률이 좋겠네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실업자가 많으면 경제가 성장한다? 말도 안 돼요, 생산 인구가. 그러니까 제 얘기 좀 오늘 제가 준비된 얘기가 많아요. 이 근거도 있는데 예, 오늘 여기 들어오는 질문도 그러고 같이 속 터지거든요. 저도 해법이 사실은 있는데 지금 안 하거든요, 실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오늘 원래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그 실질적으로 우리 실질 갑시다. 수요자분들 또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도움 주고자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사실 얘기가 좀 있었는데 막상 저희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좀 그렇죠. 예. 저만 화나겠어요. 제가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이래요. 자기 우울증 걸렸다고. 그리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제가 뭐가 분하냐 이랬더니 사야 되는데 그걸 못 사서 지금 무주택으로 남는 거 이거 분하고 원통하고요. 고종환 사를 할 때 우리 그 트렌드쇼 같은 거 할 때 제가 작년만 해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직접 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올해 고점된다길래 내리면 살라고 했더니 몇 대이 못 샀거든. 하여튼 그 얘기도 있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해법이 있습니다. 다음 사이클을 노리고 이제 지역이나 그거 저 전공이잖아요. 네, 들어가죠, 부장님.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이제 뭐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 10분 정도 비판하다가 남았는데 연락 와요. 좋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도 참 조금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결국 지금 어찌 됐건 정책은 결국 이제 계속 이제 규제는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조만간 나오겠지만 좀 더 강화가 될 게 분명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이제 정부가 조금 늘리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또 어찌됐건, 이제 어찌됐건 뭐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겠다, 뭘 풀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좀 풀어서. 저는 풀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거 좀 늘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예. 해야 될 것이냐. 예, 좋은데 예.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예, 저는 우선 장기 전망이 중요해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집을 산 분들은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지금은 당장 좋지만 또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장기 전망. 두 번째는 서울 지역이 문제잖아요. 또 경기 전망, 서울 지역에 대한 전망 분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떤 주택을 사야 될까? 이게 우리가 해법이, 솔루션이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기회를 주셨으니까 또 시간이 남질 않아서 첫 번째 장기 전망은 서울의 우리나라의 집값은 2031년에서 42년 정도까지,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한 이유는 제가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성장하고 소득이 성장하는 한 대한민국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상 과열 내지 그게 폭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뭐 물가 상승률과 어떤 이자율 정도의 뭐 이제 예. 플러스된 수준에서 이제 올라간다는 산성 말씀이죠. 추세예요. 그렇죠. 예, 예. 산성 추. 그 이유는 인구가 2031년까지 이때 우리가 약 5,300만 정도로 정점에 이르고요. 가구 수가 2042년, 경제는 소득 성장은 2040년까지. 그러니까 30년에서 40년. 그리고 서울은 도쿄보다 20년 뒤떨어진 성장 격차가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뉴욕보다는 25년에서 30년인, 제가 도시공학을 공부해서 알아요. 박사에서 잘 알죠. 부동산은 이런 내용이 없지만. 그래서 2030년 내지 40년까지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얼마나 오르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얼마나 하느냐, 인구가 증가하느냐, 소득이 증가하느냐, 또 공급이 부족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요. 공급이 안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하면 더 공급이 안 돼요. 예. 하여튼 그건 그렇고, 두 번째는 그렇게 본다면 무주택자는 이번 기회를 좀 놓쳤지만 다음 상승 기회가 와요. 또 여기다가 10년 주기세나 벌집 보면 한 5, 6년 집값이 오르면 4, 5년 하향 안정되는 시기가 지난 3, 40년 빅데이터를 통해서 요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르면 막 6년, 10년 오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저의 말이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과학이고 경제도 과학이고 경기 변동 주기가 있다라는 것은 저의 이론이 아니죠. 꼰뚜라 TF 50년 파동도 있고 9년의 주글라 파동도 있고 40개월의 키친 파동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닐 걸, 이런 생각은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생각. 두 번째입니다. 서울 지역은 20년 정도의 성장 도시 성장성은 유지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인구 변화, 소득 변화, 인프라의 변화, 그 다음에 행정 계획이에요. 그래서 좀 주목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지금 놓친 분들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를 거래량을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올해 연말까지를 보시고 거래량이 지금처럼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집값 상승이 올랐다면 이는 버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꺼질 때 많이 꺼져요. 주식하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간 때문에 길게 설명 못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가격 상승은 벌집 순환 모형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일시적 현상이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올해 연말까지를 지켜보라. 그리고 만약 거래가 감소하면 1, 2년 기다렸다가 시장이 안정된다는 좀 내린 뒤에 사라는 얘기죠. 근데 내리면 또 안 삽니다. 그 얘기도 그래 놓고 또 오르면 또 못 사가지고 이러고, 이게 감정을 통제. 자, 두 번째, 서울 지역은 가장 안정돼요. 안정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 다만 서울 지역 중에서도 오늘 팁을 드릴게요. 강북 지역이 유망해요. 강북 지역 중에서도 동북권이 유망해요. 그리고 동북과 서북이 유망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 유망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는 서울시의 도시 플랜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우리 한국자산관리연구원에 오셔서 좀 지도를 한번 보세요. 투자 지도를 보시면 상업지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뭐 예컨대 창동이라든지 성계동 주변이 좋아지고요. 여기 수색이나 증산지구가 좋아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예. 우리 직톡을 좀 예, 보세요.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했었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강변을 주목해야 돼요. 한강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 재생 지역을 주목해야 돼요. 네 번째는 스마트 시티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잘 본다면, 그 다음에 신설 역세권 강조하고 싶어요. 강남에 4개가 1조 들여서 경전철 한다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할 겁니다. 공약 사항이니까. 이분은 또 다음 대선도 또 이렇게 뭐 주자로 거론이 유력 후보로 1순위로 거론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울에 할 게 많다니까요. 이 중에 이것도 안 되면 관문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 GTX ABC 노선도 있고 성남이나 하남이나 광명,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관문 지역 같은 곳들을 또 자금이 부족하면 노려본다면 여기에다 또 하나 또 팁을 더할게요. 서울 정부가 이번에 신규 택지 공급이 나오잖아요. 인접지역 줘요. 과천이 뜬다. 그러면 저는 인도권에 갈 거예요. 그냥 뭘 고민을 왜 해요. 그리고 막 강동이 오른다. 그러면 저는 덕소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싸고 나은 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교통망이 신설역세, 오늘 신설역세권 저 직톡에서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뭐 이게 욕하지 말고 다음 상승권을 놓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은 그냥 소형 세주택이 답이에요. 소형 세주택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청약통장 가지고 준비하고 소형으로 세주택, 그 다음에 지금은 교통의 사각지대지만 교통이 좋아질 지역, 상업지역이 늘어날 지역, 이런 데를 잘 선별해서 고르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또 기회가 또 와요. 문재인 정부는 잘한 게 있어요. 또 칭찬, 비난할 건 비난하고 지적할 건 합시다. 뭐냐면 네. 신혼 희망타운을 24만 가구나 공급한대요. 박원순 시장은 20만 가구의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대요. 오,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공급할지 안 할지 실행 여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발표했기 때문에 요즘은 정보가 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실행할 거라고 봐요. 이 주택을 하나씩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직톡에서도 저도 조만간 또 할게. 이런 거 한번 해서 예, 잘 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차근차근. 그 대신 정부가 해줄 게 있죠.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뭐 대출 규제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금리 인상하지 말고, 정부가 지금 뭐 돈 많잖아요. 세금 걷어서. 제 얘기는 그냥 무이자로 해주세요. 30년이 아니라 50년으로 해주라니까. 100세 시대라니까. 그렇게 해준다면 저출산, 저계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그토록 하는 지금 주거 고통, 주거 난민, 전세 난민 문제도 저는 해결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뭐 사실 이제 시간이 좀 다 됐네요. 다 돼서 여기 뭐 재건축 재개발 얘기 나오죠. 사실 재건축 재개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예. 재건축 재개발 요거까지만 하시고, 예, 하죠. 말이에요. 오늘 뭐 정리하시죠. 재건축 재개발. 예. 그래서 제가 3박자 성공 법칙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저는 고점이고 하기 때문에 좀 방송 들으시면 속상하죠. 상대적 박탈감, 뭐 부부싸움도 하고, 뭐 부인이 펑펑 울었다, 예, 같이 울었다, 이런 얘기 정말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은 늦었고 다음 사이클을 노리고 기회가 옵니다. 우리 직톡이나 이 방송 보시면, 또는 저희 또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이 정부로부터 4억 원을 받아서 살집 팔집도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허리띠를 졸라 매시죠. 예, 열심히 일해서 좀 모아서 청약통장 가지고 신규 분양이 나오면 노리자고요. 또 하나는 경매에 관한 좀 관심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하우스푸어 문제, 다시 깡통주택, 이 얘기가 좀 나올 듯해요. 일부가.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잖아요. 배워야 지식과 정보를 쌓아야 되잖아요. 재건축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저에는 논리가 간단해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소형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라. 늘리는 방법은 용적률 완화와 층고 완화밖에 대안이 없다. 두 번째는 그냥 늘리면 한계가 있으니까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나 여기 동부간선도로나 이런 것들 지하화하라. 그리고 강변과 이렇게 청과 연결된 곳에 택지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용산의 민족공원도 놀려두지 말라. 할 수 있는 한을 다 해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미래의 땅을 미리 훼손하면 되냐고. 그런데요, 미래 세대도 우리 자식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2040년이 되면 이제 사람이 저출산이 돼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때는 녹지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분들도, 부장님 좀 대승적 차원에서 소셜 믹스 해야 돼요. 예. 내 땅을 내놓는 대가로 그렇게 해야지. 지금 막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풀어주면 재건축 재개발 지분값이 더 올라서 집주인만 배불리는 정책이거든요. 지금 이거잖아요, 투기를. 그러니까 저는 절충하고 타협하고 창의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좀 어렵더라도 대타협을 통해서 저는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사실 뭐 1시간 가지고도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하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저희가 한 번 더 저희가 좀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네. 한 번 더 오늘 못했던 얘기 한번 다시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저희 조선닷컴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다음 오늘 방송을 조선닷컴에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